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2부에 이어서 지각하신 김진일 박사님 모시고 지각 때문에 10분 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방향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김동성 이사님과 여야를 포함한 상하원, 미상하원 의원들을 2시간 만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상하원 합동 연설 뭐 이런 거는 연설을 하는 건 예, 그런 건 있죠. 그건 이제 사실은 공식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방문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식 실무 방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 연설 해달라는 요청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잡아갖고 그것도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는 의원들이 와서 전부 다 총출동을 해서 2시간 동안 압박 면접하는. 그렇죠. 압박 면접이죠. 이제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자기들도 뭐 이런 거죠. 미국에서는 사실은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여의도를 상상하면 안 됩니까?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까? 다르죠. 의회, 그러니까 미국 헌법을 보면은 1조가 의회예요. 의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 국민을 대표하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막 맘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의회 권한이 우리보다 훨씬 세군요. 네. 그래서 의회를 상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걸 아는 이제 한인사회에서 의회를 꼭 방문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는데 성사가 됐고, 그리고 결과는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럼 종합적으로 박사님이 보시기에 미국에서 공부했고 지금 미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잘한 부분 3가지 정도만 꼽자면요. 일단 이제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외교 측면. 첫 번째, 장진호. 새로운 이제 문재인이라는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왔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공공외교.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지지를 한다는 게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성과죠, 그거는. 사실 그게 이제 예전에서는 1998년도에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상회담 때 그 얘기를 딱 했었거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라. 미국은 이제 조수석에 있겠다. 표현을 그렇게 했죠. 운전석. 그래서 그리고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이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을 거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김대중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가장 케미스트리가 좋았던 커플이었어요.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일인데. 말을 못하고. 홍길동 정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갖고 그 부분이 굉장히 요번에 얻어냈다는 게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운전석에 앉게 됐다 다시. 지난 10년간은 북하고 미하고 직접 대화는 있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우리 채널은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죠. 북한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고, 우리 형은. 대화 채널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좀 뭐 좋게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거 많았잖아요.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보수층에서 안보 했는데, 문제에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혼나고 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자꾸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훈훈하게 그리고 정말 정상스러운 대접을 받고 왔어요. 제가 보기엔 정상회담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정상스럽게 대우를 해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동맹 관계도 문제가 없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 지도자들한테는 내가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사람이란 그런 이미지를 남겼고 국내적으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한대잖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하잖아라고 하는 항상 사실 우리 보수 측에서는 미국의 인증을 받아와라고 주장하거든요. 미국이 싫어한다. 그렇죠. 미국이 화낸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 또 크다고 보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세 가지는 해야 지금 세 가지 했는데요.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첫 번째 공공외교. 예. 예. 개인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세 가지로 치죠. CSIS 방문했던 것도 괜찮았다고 좀 말씀하셨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발표 전에 네. 그 사이에 FTA 만기가 다가온다느니 2주 전에 만기가 됐다느니 다 사실이 아니죠. 그게 만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고 있다느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언론이 딱 보도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왜냐면 만기도 없고 2주 전에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한미 FTA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리뷰는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 돼가 있는가 뭐 그런 건 하는데 만기는 아니고 재협상이란 말이 공동성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리니고시에이팅 하겠다 뭐. 근데 그걸 FTA를 정말로 재협상한다는 어떤 법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단어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FTA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잘 내용. 모르죠. 예. 잘 근데 모르죠. 자기가 워낙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고 그러면서 그 외로 한국과 FTA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예. 근데 한국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 기자들이 그래 당신이 계속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그 FTA 내용 물어봤냐고 재협상 했냐고 이걸 기자들이 물어볼까봐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철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지금 FTA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FTA를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제법 있는 경제 국가하고 FTA를 했다면은 이제 나프타하고 우리나라, 호주 뭐 이런 정도거든요. 아니면 뭐 칠레,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고 유럽 국가랑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나프타하고 이제 항미 FTA를 자꾸 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들을 서로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FTA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우위를 가진 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팔아갖고 미국이 뭐 주력 산업으로 해갖고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산품을 많이 팔아야지 미국이 훨씬 더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식산업 같은 거 있죠. 직접재산권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뭐 법률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약간 디지털 무슨 제품 같은 거. 그런 거에 주력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개방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면 정말로 FTA를 좀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철강 이거는 더 뭐 이렇게 해올 그런 게 없는 분야거든. 거의 관세도 없고 그리고 뭐 한국이 굉장히 뭐 이득을 좀 보고 있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득을 보는 상승률이 좀 더뎌요. 미국보다는. 하지만 뭐 글쎄요. 뭐 자동차 이렇게 주력을 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 있는 거다. 실제 내용이 아니라 한미 FTA라고 하는 상징. 그렇죠. 에다가 자동차라고는 미국의 한때 주력 사업이었던 상징. 그런 상징을 들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네. 그런 정도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한테 상징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소위 이제 한때 잘 나갔다가 이제는 먼지만 휘날리는 동네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관세 측면에서 막 뭘 할 거는 크게는 없어 보이고 아마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개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 재협상 이게 또 재협상이 실제로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재협상을 하려면은 그 의회에다 일단 협상을 하겠다는 협상안을 던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90일 동안 의회가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협상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지금 나프타 그 과정에 있거든요. 의회 과정에. 그 다음에 이제 재협상 그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지고 오면 또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4년 뭐 재선이 안 된다 혹은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해놓으면은 4년 내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당장 닥친 뭐랄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아니다. 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호들갑을 떨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찝찝했던 거는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저도요.
그러시구나. 네. 예, 저를 전문가라고 쳐주십시오. 한미일 동맹이란 문구예요. 사실은 물론 뭐 트럼프가 요구했겠죠. 한미일 동맹이라는 워딩을.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미국의 동맹의 하위 동맹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베가 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시절에 네. 그런 삼각 동맹인데 이게 이제 일본 우익이 오랫동안 원했던 이제 한반도 재진출 네.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남한의 동의 없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영토에서 작전을 상륙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로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거나 혹은 한국의 이해를 일본의 이해와 대등하게 거기 반영하거나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미일동맹. 그렇죠.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갖고 지금 근데 좀 찝찝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찝찝했고 뭐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갖는다 해도 어쨌든 강론 부분에서 여전히 틀린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과제고 그래서 뭐 아마 G20 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뭐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때 나오는 거를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찝찝해요.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문구는 찝찝하고 이 문구가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한미 동맹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베 총리가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이거는 이제 거꾸로 짐작이긴 합니다만 일단 트럼프 미국 쪽에서 요구했던 문구일 것이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더 큰 동맹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이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빼다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찝찝하고 이 부분은 이걸 뺄 수 없다면 이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이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이해가 반영되게 고쳐 나가야 할 텐데 그럼 김준 박사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미국만 하는 사람이라서 일본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거 찝찝했다. 요 얘기는 한 번 더 하죠. 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지각하셔서 10분 동안 김지은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국민의당 황주원 의원 전화 연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면담 조사를 끝으로 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자, 잠정 결론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단독 범행이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고, 네. 조작한 사실도, 네. 윗선에서는 몰랐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 오늘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던데, 발표를 보면 6월 말 7월 초에 한 건데, 단독 범행일 거라라는 국민 여론이 13%예요. 그리고 당의 개입자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국민 여론이 7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 민심과 저희의 잠정적인 결론 사이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좀 더 미진한 우리 자체 진상 조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나 또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금명간 입장 발표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조금 뒤 10시에 우리 긴급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네.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자칫하면은 2번 죽는 수가 있다. 네. 이미 이유미 씨에서 이 조작이 이루어진 것 대선 과정에서 그걸 저희가 이제 공표를 하고 그걸로 해서 공세를 취했던 것 이걸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이미 사죄를 했지만 한번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죽는 일을 했다면 그 뒤에 대처랄까 수습이랄까 여기에서 잘못하게 되면 국민 여론 민심의 의심을 증폭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한 번 더 상처를 입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국민 여론이 이러이러하므로 조금 자성하고 자중자애하는 의미에서라도 성급해 보이는 자체 결론의 시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공연한 오해와 불신 가중시키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단의 자체 조사는 이루어졌지만 이 결과 발표는 검찰 수사 이후로 연기하거나 혹은 자체적 조사로 그냥 끝내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 조사가 우리의 자체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때 또 저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랄까 역풍이 거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번연히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70%의 국민들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미룬다기보다도 좀 더 철저하게 진상 조사라는 게 이렇잖아요. 서로가 다 아는 처지에서 뭐 전화로 뭐 조사한달까 문의하고 또 만나서 물어보고 하지만 거기에 강제력 있는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깊이 있는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나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보도로는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이런 정국, 네거티브 정국을 답답해하고 그리고 이런 녹취록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토로까지 한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그 녹취록을 들고 하는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지원 대표도 당시에는 기자회견 전에는 알지를 못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공명선거 지원단 단위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게 도움이 되겠냐 답답해하고 박지원 대표는 알지 못했는데 공명선거 지원당의 단장 초선 의원이 이용주 의원이 단독으로 이걸 밀고 나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녹취가 가짜였다는 건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알고 지도부가 누군가 오케이를 했었어야 이게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대목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글쎄요.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민 여론도 조금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누군가는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죠? 뭐 그렇죠. 결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판단. 결재와 판단, 결정으로 예. 또 몇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은 또 알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또 그랬을는지 안 했는지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처럼 저희의 자체 입장과 국민 여론 사이에 이제 괴리랄까 격차가 있는 거 이게 저희의 이제 고심이고 여기에서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이건 박지원 전 대표이건 무언가 그래도 이렇게 전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네. 본인에게도 또 당에게는 물론이려니와 저는 조금 역시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 건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여러 번 하셨죠. 언론을 통해서. 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몰랐다가 아니라 답답하고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멘트를 했다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이런 어떤 그 녹취록 혹은 뭐 이런 네거티브 공방을 불편해하고 도움이 안 된다, 반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은데 후보가 반대하는 일을 계속 당연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이제 일파만파로 이미 커져 있잖아요. 예. 국민적인 공분,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예. 아주 뭐 짧은 정도의 입장 표명, 예컨대 뭐 죄송합니다. 이유 여하를 떠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가 되면 여러분 앞에 서서 입장을 밝히겠노라고 이런 정도의 입장 표명이라도 저는 있어야 한다 봅니다.
당의 중요 소속원으로서 당의 이처럼 가중된 위기 현실에서 뭐 초연해 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무반응으로 있는 모습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당은 물론이러니와 본인에게도 결코 이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발언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좀 실기한 것 같아요. 예. 사건 초기에 이제 바로 메시지를 내고 뭐 두 번째 메시지를 또 내더라도. 글쎄. 예, 이제는 뭐 웬만한 발언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랄까요, 이제 아주 센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중학교 때 왜 배웠던 영어에, 최상의 정책은 정직이다 하는 말 떠오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국민의당, 저는 꾀를 찾으려 하거나 전략을 구사하려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리는 민심의 소나기를 그대로 흠뻑 맞으면서, 극복할 건 극복하고 또 단죄할 건 단죄하면서 새롭게 일어서려는 그런 의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뭐 국민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저는 뭐 정계를 떠난다 뭐 이런 수준인가요? 아니면 정반대로 뭐 재창당, 대혁신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서거나 이렇게 양극단의 메시지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한 사과라면 뭐 그거 하느라고 이렇게까지 오래 끌었냐고 또 비판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극단적 메시지밖에 남지 않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얘기할 그건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정권 초기라서 더욱 그렇겠지만 호남에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좋지 않았는데 이 파문으로 이제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 여론조사 상으로는. 네네. 일단 호남 민심, 직접 접하는 호남 민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납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여론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호남 민심만이겠습니까? 지금 여론조사에, 객관적인 여론조사에, 전국 여론조사에서 저희 정당 지지율이 5%로, 4개 원내 교섭단체 가운데서 최하위고, 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한테도 밀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적 여론, 호남 민심 포함해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국민의당이 최근에 물론 야당이니까 야당으로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적당한 칭찬을 해줄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나치게 냉정한 평가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전략적인 선택인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말이에요. 네. 전 그 내용을 이제 깊이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아마 다른 야당,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보다 조금 더 차가운 논평인 걸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전문을 읽어봤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긍정적 평가가 있는데 앞에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속빈 강정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많은 우려를 안고 출발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인 회담인 걸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건 일부 언론에서 저희 대변인이었나 당 관계자의 논평의 전체를 그대로 하지 않고 일부만을 따오면서 조금 저희가 그런 데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국민들의 한 70-80% 이런 높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말은 뭐냐면은 이제 물론 논평을 하다 보면 잘한 점도 얘기하고 또 반면에 부족한 점도 얘기하게 마련이긴 한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이제 최근에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대하는 전략, 이 전략이 과연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지도부의 전략이 이게 맞는 방향이냐,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이런 의구심은 내부적으로 없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것은 그렇다 그런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자. 그래서
이낙연 총리 때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지 찬성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정치권의 문제인데 여야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에 연대와 협치의 방식과 이 수위의 문제인데 이제 아마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 왜냐하면 70-80%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그냥 좀 모든 걸 좀 협조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이제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다음에 조대혁 노동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결함과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중요한 공직에 취임했을 경우에 괜찮은 것이냐?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어떤 수준과 도덕의 엄격성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떠하냐? 이런 논의는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여당의 관계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쉬움이 남다. 자기도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좀 이제 아웃을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한 명만 임명을 하면서 사전에 야당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청와대의 의지는 그게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좀 답답하다. 이런 속내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목 하나하나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연대와 협치가 잘 가서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순항을 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도 조금 어떤 데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경청하고 처음에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야당 당사를 방문하셨잖아요. 네네. 그런 그 정신과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또 그럴 필요를 느끼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개별 사안의 뭐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건 뭐 너무 당연한데요. 이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국민의당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반대한다는 이미지, 뭐 그런 전략처럼 보여서 그것이 당 내부적으로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 또 바른정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국민의당이 잘 가야 된다. 객관성 높은, 좋은 심판관, 엄파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른 주제를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탈당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국회의원 단위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겠지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 의원들은 그렇죠? 지방의원 혹은 지자체를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동요가 실제로 있죠? 있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이제 주민들 만나 뵈면은 제 개인에 대해서도 지금 떠나는 게 좋겠다는 주민들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 이제 다수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그렇게 가볍게 아직 처신하지 말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해라. 그리고 새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당도 당신도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저는 아까 말씀처럼 진실과 정직의 토대에 의해서 이 당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에 있는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동요가 있는 것 잘 보고 있고 그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합당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합당? 하고. 여기까지만 민주당과의 하고. 합당. 어떤 조건 하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조건에서는 불가능하다.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정치의 세계에서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든 일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전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이제는 하지 말고 인문결 하나만 소개하는 걸로. 네. 임상훈 인문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은 일본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일본 주로 네. 서구를 커버하시다가 일본까지 커버하시는 걸로. 원래 외신 하려면은 국제뉴스를 하려면 다 해야죠. 일본이 어제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이 외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뉴스를 뒤지다 보면 거의 매달 어느 나라에서는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선거 피해 다니기는 네, 어렵죠. 주요 국가들에. 근데 네. 이제 중국은 뭐 선거라고 그렇겠지만 지명을 하니까 후기자들을. 네. 그렇군요. 지명도 올해군요. 예, 그 중국 뉴스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나중에. 5년에 한 번씩 지명하는데. 자,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뭐 프랑스, 영국 이 정도는 거의 항상 커버하시는. 그렇죠. 선거가 있으면. 예.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탁 끊기는 어떤 그랬었잖아요. 네, 기억 안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네. 인사도 못하고 그냥 그랬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많이 받았어요. 화났냐. 그 공장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라. 심지어 다른 방송 PD 한 분이 위로. 우리 방송은 뉴스 공장처럼 자르지 않습니다. 그 PD님에게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자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르지 마시고. 네, 최대한 안 자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집권 여당이죠. 자민당이 거의, 그러니까 자민당 역사 이래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선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원래 의석이 그 도쿄의회의 자민당이 57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57석이면은 원래 이제 그 과반은 못 됐지만 제1당이었었죠. 그 전에는. 근데 이번에 그 사전에 여론조사를 봤을 때, 과반은 물론 안 되고 아마 지금 의석보다 뺏길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몇 석을 더 뺏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선전 여부가 이제 어떤, 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는데, 이번에는 그 평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7석에서 23석. 그러니까는 과반은 물론이고 일당도 뺏긴 거죠. 일당도 뺏기고 그리고 원래 의석의 절반 이하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고이케 유리코라고 하는 지금 현재 도쿄도 도지사죠. 작년 선거에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민당 후보를 누르고 도지사로 선출이 됐는데 도민 포스트회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을 계속 그 자민당 소속으로 하면서 이제 선거에 나와가지고 자민당 후보를 이긴 사람인데,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물론 이제 이긴 사람인데 그 당시 6석이었거든요. 이번에 49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공명당이 원래 그 자민당하고 같이 이 중앙 무대에서는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연립 여당이잖아요. 근데 이 도쿄 도의회에서는 공명당이 이 고이케 유리코하고 같은 연립 형성을 해가지고 그 이외에 이제 무소속 몇 명 좀 합치고 이렇게 하면은 과반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도쿄 도의회를 장악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은 아베 총리가 그 학원 스캔들이죠. 네. 각해학원이었던가요? 예, 각해학원 부인은 물론 본인도 연루됐던 각해학원. 그거는 모리토모 학원이고. 그런가요? 두 개가 있어요. 각해학원은 뭐였죠? 그거는 이제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연루가 됐다는, 그러니까 수혜를 봐줬다 이런 건데, 그 대학교에 수의학부를 그렇죠. 뭐 신설하는데 예. 개입했다. 그렇죠. 정치적 개입을 했다. 네. 맞군요. 그러니까 아까 본 이제 문제는 모리모토 학원이었고. 네, 모리토모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국유지 재산을 이제 팔았는데 10분의 1 가격으로 팔았다는 이걸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근데 거기에 이제 학원이 스캔들이 2개였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자민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성 정치인 2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설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발목을 잡았어요.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 어떻게 보면은 아베 총리가 굉장히 그 차기로 밀고 있는 여성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항상 한참 부각됐었었는데. 근데 이번에 도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주 하면 안 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였죠? 제가 우리식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게 발언 수위가 어떤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회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나와서, 우리 국방부도,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어떤 반응, 우리 이 정치적으로 어떤. 국방부 장관이. 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국방부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런 얘기를 국방장관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의 방위상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거 당연히 그런 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책임을 묻질 않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런 유사한 건으로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건으로 탄핵을 당했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였죠. 네. 근데 이거는 그 탄핵이 아니라 그냥 장관 해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고 뭐 어떤 사과 이런 거 하나도 사과 발언도 없었고요. 어떤 그 야당에서 강력하게 이제 어떤 사과라든가 이상의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물론. 근데 요구를 하는데 전혀 듣지를 않아요. 아베 총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사과를 거의 안 하거나 사과를 하더라도 살짝 하고 갑자기 북한 문제가 크게 터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북한 문제로 항상 위기를 탈출해 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보다 북핵 그다음에 북미사일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올해 안에 전쟁 나는 걸로 아는 일본인도 많았어요. 정치적으로 예. 그거에 이제 현재의 자민당의 그 독주 구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꼭 그렇게 자민당의 위기가 온다 싶으면 북한이 한 번씩 써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이 자민당의 지나친 독주가 빚어내는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과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이나다 방위상의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요타 마유코라고 하는 중의원이 있는데 여성 의원이에요. 40대에 굉장히 엘리트 의원 정치인으로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 자신보다 10살이 더 많은 비서한테 폭언을 하고 때리기까지 하고 그렇게 머리 나쁘면 진짜 저희가 말을 할 수 없을 줄 말을 해보세요. 네. 아니 그거는 그 방송에서 하기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럼 부드럽게 좀 표현해 보시면요. 관둬라. 그렇게 머리 나쁘면 관둬라. 그렇게 머리 나쁘면 관둬라를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네, 원색적인 그리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차 안에서 그게 녹음이 됐어요. 그거를 혹시 당하는 사람이 휴대폰에 당한 녹음 사람이 기능을 켜놓고 그렇죠. 예.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차 안이라고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제 소위 공모죄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죠. 이게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옛날에 작년에 테러 방지법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옛날에 과거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법을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미 군정에서 이걸 보고 이건 민주적인 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없앴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인지 아시겠죠. 40년대 법을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다시 이게 부활을 시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러니까는 그냥 아나무인이에요. 전부 그냥 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거죠. 아베 총리가 해외에서는 그렇게 공격도 비난도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최소한 55% 이상의 지지율을 줄곧 유지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여론조사에 따라서 3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과업이죠. 외할아버지 때부터, 예. 헌법을 개정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네. 그 행보가 제동이 걸리겠군요. 그렇죠. 우리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 정치가 뭐라고 할까요? 어느 한 정권이
불리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그 실수를 했다던가 아니면 부패를 했다던가 이럴 때 다른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 내에서 파벌끼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하긴 그래요. 맨날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서. 그러니까 극우 성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우익 성향이 정권을 뺏긴다는 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점점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고이케 유리코 이번에 도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향으로 따지면은 아베 총리 뭐 못지않아요. 뭐 우리나라 도쿄에 있는 한국 학교 짓겠다는 그 부지 이것도 이제 무효화시킨다던가 위안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강경 발언을 한다던가 못지않거든요. 1분 남았는데 차기 그래서 얘기가 나옵니까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차기 주자로 떠오르긴 해요. 이 고이케 유리코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거는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 파벌 정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얼만큼 자신의 파벌을 만들 수 있을지 혹은 다른 파벌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문제고 왜냐하면은 저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총리가 된 과정이 그래요. 뭐라고 할까요? 정당 투표에서는 졌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총리가 된 거거든요. 총재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양반도 파벌이 결정할 것이다. 파벌이 결정할 수밖에 저는 없다. 아베 총리의 동생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무부 부대신이라고 외무부의 외무성의 2인자 기시 노부스케 외곽 입적된 사람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인문경연구소의 임상훈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 안녕. 해가지고 치죠. CSIS 방문했던 것도 괜찮았다고 이제 말씀하셨고, 자, 이건 어떻습니까?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발표 전에 그 사이에 FTA 만기가 다가온다느니 2주 전에 만기가 됐다느니 다 사실이 아니죠. 그게 만기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하고 있다느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언론이 딱 보도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왜냐면 만기도 없고 2주 전에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한미 FTA 내용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 리뷰는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잘 돼가 있는가 뭐 그런 건 하는데 만기는 아니고 재협상이란 말이 공동성명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리니고시에이팅 하겠다 뭐. 근데 그걸 FTA를 정말로 재협상한다는 어떤 법적인 용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단어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FTA의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잘 내용. 모르죠. 예. 잘 근데 모르죠. 자기가 워낙 대선 기간 중에 이제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고 그러면서 그 예로 한국과 FTA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네. 근데 한국 대통령이 왔는데 미국 기자들이 그래 당신이 계속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FTA 내용 물어봤냐고 재협상 했냐고 이걸 기자들이 물어볼까봐 선수를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철강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 지금 FTA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FTA를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제법 있는 경제 국가하고 FTA를 했다면은 이제 나프타하고 우리나라, 호주 뭐 이런 정도거든요. 아니면 뭐 칠레, 뭐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고 유럽 국가랑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나프타하고 이제 항미 FTA를 자꾸 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무역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 우위를 가진 제품들을 서로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FTA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우위를 가진 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를 팔아갖고 미국이 뭐 주력 산업으로 해갖고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농산품을 많이 팔아야지 미국이 훨씬 더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식산업 같은 거 있죠. 직접 대상권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뭐 법률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약간 디지털 무슨 제품 같은 거. 그런 거에 주력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더 개방을 하라고 압박이 들어온다면 정말로 FTA를 좀 다시 한번 재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철강 이거는 더 뭐 이렇게 그런 게 없는 분야거든. 거의 관세도 없고 그리고 뭐 한국이 굉장히 뭐 이득을 좀 보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2부에 이어서 지각하신 김진일 박사님 모시고 지각 때문에 10분 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방향에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부에서는 미국의
김동성 이사님과 여야를 포함한 상하원, 미상하원 의원들을 2시간 만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합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상하원 합동 연설 뭐 이런 거는 연설을 하는 건 예, 본 적이 그런 건 있어요. 있죠. 예. 그건 이제 사실은 공식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방문 네.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식 실무 방문이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동 연설 해달라는 요청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측에서 이제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잡아갖고 네. 그것도 상당히 이제 지명도가 있는 의원들이 와서 전부 다 총출동을 해서. 네. 2시간 동안 압박 면접하는. 그렇죠. 압박 면접이죠. 이제 네.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자 자기들도 뭐 네. 이런 거죠.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의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의 여의도를 상상하면 안 됩니까?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다릅니까? 의회가는 미국 헌법을 보면은 1조가 의회예요. 의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는 국민을 거고. 대표하니까. 예.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서 막 맘대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의회 권한이 우리보다 훨씬 세군요. 네. 그래서 의회를 상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걸 아는 이제 한인 사회에서 의회를 꼭 방문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고 했는데 성사가 됐고, 그리고 결과는 나쁘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좋았던 것 같고. 자, 그럼 종합적으로 박사님이 보시기에 네. 미국에서 공부했고 지금 미국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박사님이 보시기에 한미 정상회담 잘한 부분 3가지 정도만 꼽자면요. 일단 이제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공외교 측면. 첫 번째, 예, 장진호. 새로운 이제 문재인이라는 그 한국의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왔다는 것.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공공외교.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를 지지를 한다는 게 공동성명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굉장히 큰 성과죠, 그거는. 사실 그게 이제 예전에 저는 1998년도에 클린턴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네. 정상회담 때 그 얘기를 딱 했었거든요. 클린턴 네. 전 대통령이 이제는 한국이는 해요. 그렇지만 그 이득을 보는 상승률이 좀 더뎌요, 미국보다는. 네. 하지만 뭐 글쎄요, 뭐 자동차 이렇게 주력을 해서 얘기한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도가 조금 있는 이게 거다. 실제 내용이 아니라 한미 FTA라고 하는 상징. 그렇죠. 에다가 자동차라고는 미국의 한때 주력 사업이었던 상징. 네. 그런 상징을 들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트럼프. 네. 그런 정도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러스트벨트 유권자들한테 네. 상징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네. 소위 이제 한때 잘 나갔다가 이제는 먼지만 휘날리는 동네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관세 측면에서 막 뭐를 할 거는 크게는 없어 보이고 아마 비관세 장벽으로 이제 개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FTA 문제 재협상 이게 또 재협상이 실제로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게 이제 재협상을 하려면은 그 의회에다 일단 협상을 하겠다 협상을 던져줘야 돼요. 네. 그래서 90일 동안 의회가 그걸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네. 협상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요거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네.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지금 나프타 그 과정에 있거든요. 의회 네. 과정에. 그 다음에 이제 재협상 그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야 되고 가지고 오면 또 의회에서 비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 임기 4년 뭐 재선이 안 된다 혹은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해놓으면은 4년 내에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당장 닥친 뭐랄까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위기가 아니다. FTA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렇죠.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호들갑을 떨 일은 전혀 아닌 것 같고 이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걸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할게요. 개인적으로 가장 찝찝했던 거는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저도요. 그러시구나. 네. 예, 저를 전문가로 쳐주십시오. 한미일 동맹이라는 문구예요. 사실은 물론 뭐 트럼프가 요구했겠죠. 한미일 동맹이라는 워딩을.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일본, 미국의 동맹의 하위 동맹 개념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건 아베가 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시절에 네. 그런 삼각 동맹인데 이게 이제 일본 우익이 오랫동안 원했던 이제 한반도 재진출 네.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뭐 전쟁이 났을 때 일본이 남한의 동의 없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영토에서 작전을 상륙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네.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로서 굉장히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거나 혹은 한국의 이해를 일본의 이해와 대등하게 거기 반영하거나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한미일동맹. 그렇죠. 뭐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갖고 지금 근데 좀 찝찝했어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찝찝했고 뭐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갖는다 해도 어쨌든 강론 부분에서 여전히 틀린 건 사실이니까 그 네.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아직 과제고. 그래서 뭐 아마 G20 때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뭐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그러고 그때 이제 그때 나오는 거를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찝찝해요.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문구는 찝찝하고 이 문구가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네. 한미 동맹 얘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지금 아베 총리가 되게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이거는 이제 거꾸로 짐작이긴 합니다만 일단 트럼프 미국 쪽에서 요구했던 문구일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더 큰 동맹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이걸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빼다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찝찝하고 이 부분은 이걸 뺄 수 없다면 이 한미일 동맹이 일본의 이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이해가 반영되게 고쳐 나가야 할 텐데 그럼 김준 박사님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미국만 하는 사람이라서 일본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이거 찝찝했다. 요 얘기는 한 번 더 하죠. 네.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지각하셔서 10분 동안 김지은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구의 국민의당 황주원 의원 전화 연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철수 전 대표의 면담 조사를 끝으로 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아는데, 자, 잠정 결론은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단독 범행이라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었고, 네, 조작한 사실도, 네, 윗선에서는 몰랐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디어 오늘에서 네. 여론조사를 했던데, 발표를 보면 6월 말 7월 초에 한 건데, 단독 범행일 거다라는 국민 여론이 13%예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라. 미국은 네. 이제 조수석에 있겠다. 표현을 그렇게 했죠. 운전석.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거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네. 그래서 근데 이 내용을 김대중 대통령을 거인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김대중 거인의 대통령 어깨 위에 거인을 올라앉아. 가장 케미스트리가 좋았던 커플이었어요. 거기가 제가 네. 보기에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선거 캠페인 할 때도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외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도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일인데. 말을 못하고 예. 홍길동 정도 아닌데 그래서 그래갖고 그 부분이 굉장히 요번에 얻어냈다는 게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운전석에 앉혀졌다 다시. 네. 지난 10년간은 북하고 미하고 직접 대화는 있었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우리 채널은 없어졌어요 그냥. 그렇죠. 북한도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고 우리랑은. 대화 채널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좀 뭐 좋게 한다든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명한다는 거 많았잖아요. 한미 동맹이 위기에 처했다. 예, 네. 그리고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이런 예, 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보수층에서 안보 문제에 했는데,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혼나고 올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막 그렇죠. 자꾸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너무너무 훈훈하게 그리고 정말 정상스러운 대접을 받고 왔어요. 제가 보기엔 정상회담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정상적이고 정상스럽게 대우를 해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한미 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동맹 관계도 문제가 없고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 지도자들한테는 내가 합리적이고 말이 되는 네. 사람이란 그런 그렇죠. 이미지를 남겼고 국내적으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태클 걸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 측의 워딩을 그대로 따서 사실은 네. 미국이 이렇게 한대잖아.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맞다고 하잖아라고 하는 항상 사실 우리 보수 측에서는 미국의 인증을 받아와라고 주장하거든요. 미국이 싫어한다. 그렇죠. 미국이 화낸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 또 크다고 보신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세 가지는 해야 지금 3가지 했는데요.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첫 번째 공공외교. 예. 예. 개인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했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